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챕터 3까지 제 3장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우리가 만나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주마다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 잘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책을 꼭 읽으면서 하면 마케팅 과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만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마케팅을 좀 압축해 놨어요. 그리고 이론적인 거라든지 훌륭한 논문들을 많이 압축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것도 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마케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배울 수 있는 거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빨리 이렇게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수업을 할 때도 가급적 좀 열심히 하고 책 좀 읽고 열심히 이 영상을 통해서 제 강의를 좀 듣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챕터 4 그래가지고 Building Long-Term Loyalty Relationship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long-term 하면은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loyalty. 우리가 LOYALTY 하면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고객이나 단골을 만든다. 충성 고객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애호 또는 애고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단골을 만드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형성하느냐, 구축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공부를 이번 챕터에서 할 겁니다. 근데 가끔 학생들이 이거 그냥 LOYALTY 말고 ROYALTY가 있어요. 요거랑 가끔 이제 답안지나 이렇게 레포트 같은 거 쓰다 보면 요 두 개를 헷갈리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로열티는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된다. 상표권 같은 거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다른 권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로열티를 지불한다. 그럴 때 ROYALTY고요. 이 LOYALTY, 로열 하다는 거는 충성스럽다 이런 거니까 단골, 애호관계, 충성관계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번 장에서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이죠. 네? 고객. 그래서 고객을 붙잡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 그러면 고객과 어떻게 붙잡고 연결할 수 있느냐? 고객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도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고객의 행동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고, 이번 장은 사실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되게 짧은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을 어떻게 하면은 기업과 연결하고, 또 고객에 붙잡고 있을 거냐.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고객. 쉽게 얘기해서 가치 있는 고객들을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친하자 그러고,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하고는 또 친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고객들은 뭐 접촉해서 이렇게 고객으로, 단골 고객으로 만들기 어렵고, 반면에 고객을 좀 나를 좀 그만 좀 귀찮게 했으면 좋겠는 고객은 또 계속 귀찮게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하고 그러죠. 어쨌든 그런 고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예? 고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는 과연 어떤 고객 가치, 또 고객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하고, 또 고객을 충성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요거고요. 그 다음에 lifetime value of customer, 그러면은 고객의 생애 가치. 저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2장에서 첫 번째 도입 사례로 나온 스타벅스를 보면, 제가 이제 스타벅스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용할 때 과연 어떤 고객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다 이제 미국에 있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스타벅스 주식을 사면 커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주주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꼭 먹겠죠. 네? 하루에도 또 여러 잔 먹겠죠. 이건 아주 단골 고객으로서 생애 가치가 높은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도 또 딴 것들도 다른 제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스타벅스로 봤을 때 굉장히 가치 있는 고객이에요. 근데 저도 커피를 마시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스타벅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거지 그렇게 차별적이진 않아요. 그럼 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스타벅스 입장에서 고객 생애 가치가 높은 고객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특히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 공부하게 되고요. 또 기업들과 고객들을 이제 연결을 하는데, 기업들이 특히 어떻게 고객들을 유치하고 또 유지하고 고객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의 커뮤니티 하면 공동체를 육성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으로 이번 장을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보면, 교과서에 보면 89페이지 있어요. 89페이지 보면 이제 스타벅스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한국 스타벅스, 이거 여러분들 다 예습한다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스타벅스가 뭔지는 다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는데, 정확하게 21년이네요. 첫 해에는 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 두 자릿수 성장세를 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3년서부터 아시아 지사 중에서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로컬 디자인 팀 덕분이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모든 나라에서 인기가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매니아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스타벅스의 다이어리 같은 거 받아서 가지고 다니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고, 만날 때 스타벅스에서 만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스타벅스의 텀블러, 여러 나라의 스타벅스 지점에서의 텀블러 같은 걸 모으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우리나라에서 특히 로컬 디자인 팀이 한국 고객이 좋아할 만한 매장 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해서 고객의 사랑을 받고, 사실은 스타벅스는 굉장히 자국 중심주의적인 마케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스타벅스라는 영어라든지 그런 이쯤 상호 브랜드를 그대로 고집을 했다든지 또는 뭐 본사에서 하여튼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맞게끔 새로이 응용을 해서 또 그리고 또 뭔가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새로이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또 본사에서 이제 그걸 배워가고 뭐 이런 실적을 많이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요런 로컬 디자인 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스타벅스 관련된 상품을 패키지로 묶은 복주머니 컨셉의 럭키백 뭐 이런 게 있대요. 이런 게 있고 그래서 한 세트당 뭐 한 55,000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뭐 매진됐다 뭐 이런 거 있고 테마에 잘 어울리는 머그컵이랑 텀블러를 기획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뭐 17년도에는 뭐 닭의 해를 맞아서 기획한 루스터 케이스 워터 바트 같은 뭐 빠르게 매진됐다든지 또 사이렌 오더 있죠. 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더하고 나면은 바로 사전 주문하고 나서 가서 이제 걸 찾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아이디어로 도입을 하고 미국으로 역으로 이렇게 미국에 전파가 된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컨셉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사례예요. 그래서 이 장기적인 고객 관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거지만 그거에서도 여러 가지 고객과의 어떤 인티미트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 장기적인 그런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라든지 또 뭐 우리 마일리지 같은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확대 및 혜택을 다양화해서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스타벅스가 그 고객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거 말고도 뭐 드라이브 스루 매장 뭐 화상 주문 시스템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뭐 많이 있고요. 또 뭐 스타벅스 매장 중엔 R이라고 해서 더 고급화된 매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렇게 고객 관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90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그 개념에 대해 설명할게요. 고객의 지각된 가치. 그러면은 방금 스타벅스 얘기를 했으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하나 사 먹을 때 소비자들이 그것으로부터 어떤 가치를 느끼느냐, 어떤 가치를 지각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그것을 사 먹는 데 있어서 고객이 얻는 혜택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사람 그리고 이미지로 인해서 고객들이 주어진 마케팅 제공물로부터 기대하는 어떤 경제적 또 기능적 심리적 혜택의 번들이다. 베네핏의 번들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전적으로 다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거를 토탈 커스터머 베네핏 이렇게 얘기해요. 토탈 커스터머 베네핏. 뭐 그냥 토탈 맛 아니라 뭐 복잡한 게 아니고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얻는 이익이 뭐냐? 거기에는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기능적 여러 가지 이익들이 감정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한다.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뭔가 항상 코스트 비용을 지불해야죠. 뭐
일단 금전적인 비용도 지불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내야 되고 그걸 사러 가는 에너지도 써야 되고 또 심리적인 그런 비용도 포함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공물을 평가하고 획득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지각된 묶음, 베네핏이야 대신에 코스트의 번들, 토탈 커스터머 코스트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총 얻는 거, what to get, what to get, 얻는 거에서 what to give, 고객 입장에서 주는 거를 뺀, 그거를 커스터머 perceived value라고 한다. 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그 충성도 개념이 나오는데, 충성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번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또 사고 구매하는 거. 항상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라면이다 그럼 라면을 무슨 라면을 먹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 같으면은 신라면을 많이 먹어요. 왜 신라면을 먹냐? 밸류가 높아서, 제가 지각하기에 밸류가 높아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신라면이 그 고객 충성도가 되게 높은 라면이죠. 그래서 이 통점, 그러니까 우리 그 마트 같은데 이 이제 제조사가 제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파워를 가지고 유통업자에 대응해서 파워를 가지고 가는 이 제품이 많지 않은데, 신라면 같은 건 그런 거죠. 신라면 같은 거는 이거 우리가 이제 거기 내는 대신에 거기서 판매하는 대신에 우리를 노출을 소비자들 눈에 많이 띄게 해주고 뭐 상대적으로 이 제조업체가 그 파워가 있는 그런 이제 이런 건 이제 아마도 상당히 그 고객들이 충성도가 높아서 신라면을 사러 오다 보면 또 다른 것도 사고 이렇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신라면이 없으면 구색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충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걸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제품을 산 다음에 똑같이 다른 그 회사의 제품을 사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아반떼인가요? 아반떼를 샀다가 소나타를 샀다가 그랜저를 샀다가 뭐 제네시스를 샀다가 이게 현대차로 쫙 이어지는 그런 걸 산다 그러면 충성도가 높고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장비와 관련된 건설용 중장비 트랙터와 관련된 캐터필라와 고마츠 두 가지 그 세계적인 회사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서 그 공부를 스스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로 해요. 결국은 혜택은 증가시키는 게 좋고, 그렇죠? 베니핏은 증가시키는 게 좋고, 코스트는 감소시키는 게 좋고,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용 외적인 코스트는 감소시키는 게 좋고, 그래서 비교적 캐터필라와 고마츠 사례를 잘 분석을 해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고, 결국 그 9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 충성도에 대해서 좀 공식적인 정의를 해보면은 전환행동이라는 거는 상표를 이거에서 이거 저거로 막 옮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라면 같으면은 신라면 먹었다가 뭐 삼양라면 먹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그 옮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오뚜기 라면 먹고 뭐 그런 브랜드로 옮기는 건데, 그런 전환 행동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적 영향이나 마케팅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앞으로 재구매하거나 다시 애용하려는
이거를 repatronize, patronize 하여튼 단골 하려는 깊이 내재된 커미트먼트, 몰입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도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여러분들 그 마트 같은 데 가서 좀 보시면은 신라면은 상대적으로 할인을 덜 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예?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충성도가 높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 거라는 그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미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value proposition이라는 것은 기업이 뭔가 고객한테 제공하죠. 네? 기업이 제공하기로 한 약속한 베니핏의 전체 묶음, 전체 집합으로 구성되며 제공물의 핵심 포지셔닝 이상이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앱이 있다. 어떤 하나 앱이 있으면은 그 앱에서 앱을 보면은 그 앱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제공하기로 한 거. 그런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하고 나의 삶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제한이라고 해요. value proposition. 모든 기업이나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나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를 뭔가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온 예인데 볼보라는 그 스웨덴 차 있죠. 볼보라는 그런 브랜드는 거기서의 전통적으로 이제 핵심 포지셔닝은 안전이었어요. 안전, 세이프티. 되게 튼튼했죠. 그래서 우수한 성능, 디자인, 그리고 환경 안전성 등 여러 가지 그 외를 포함해서 안전한 차 이상을 약속해요. 너무 안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는 그런 고객 아니면은 이게 인기를 덜 끄니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넓혀나갔다. 그런 예를 들 수 있었고요.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 제공물과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고객이 기대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약속이다. 경험과 관련된 약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 회사 제품을 쓰면 뭐 아마도 굉장히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얻을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뭐 서비스도 좋고 AS도 좋고 튼튼하고 품질도 좋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과연 제대로 지켜지느냐 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은지를 보는 게 그거는 기업이 이제 그걸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치 전달 시스템, value delivery syste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공물의 어떤 획득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이 갖게 될 모든 경험들을 포함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맨 처음에 고객의 지각된 가치, 그러니까 어떤 제공물과 지각된 대안의 모든 혜택에서 비용을 감한 것에 기대되는 고객의 평가 차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책에는 결국은 총 고객 혜택에서 총 고객 비용을 뺀 거를 Customer Perceived Value, CPV라고 하고 여기에 또 관련되는 개념으로 이제 Loyalty, Repurchase 설명했고요. Value Proposition, 가치 제한이라는 거 설명했고 또 가치 전달 시스템, Value Delivery System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2페이지 슬라이드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도록 해요. 다음에 이제 Total Customer Satisfaction, CS는 뭐 많은 기업들이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면 그럼 당신이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떨 때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만족해요? 그냥 점심을 사 먹으러
식당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뭐 이렇게 시간도 없고, 뭐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빨리 그냥 한 끼 때우려고 가까운데 그냥 약간 좀 가보지도 않은 데인데, 좀 별로 그렇게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가까운 그냥 분식집을 들어갔더니 아주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식당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기대를 어떻겠어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했죠. 크게 많이 안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다른데 막 이렇게 시설이 좋고 막 이렇게 잘 꾸며놓은 데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만족을 하죠. 그죠? 더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고객 만족 개념이 나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비용이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실제로 소비를 하거나 구매를 하면 거기서 얻는 예, 성과가 또는 결과가 더 크거나 뭐 같을 때 고객은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고객이 항상 expect 뭔가를 소비를 할 때 구매하고자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막상 내가 좀 싼 거를 샀는데 써보니까 좋아요. 예? 내가 휴대폰이 그냥 막 아주 브랜드가 좋은 거를 사지 않고 그냥 그 조금 휴대폰이 뭐 통화만 잘 되고 요즘은 다 좋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좀 덜 쓰면서 비용을 덜 쓰고 샀는데 막상 써보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다음에 그 브랜드 제품을 쓸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 우리가 고객 만족이에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제품의 지각된 성과 또는 결과를 기대와 비교해서 결과로 생기는 개인적인 어떤 즐거움 또는 실망을 했다면 이제 불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기업들은 이 고객의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보다 만족한 고객들은 비용이 덜 들고 찾아오거든요. 아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뭐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 간의 관계가 비례적이진 않지만 하여튼 이 만족한 고객들은 충성스러운 상태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또 신제품이나 개량 제품을 출시하면 더 많이 구매하고 기업과 기업 제품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 덜 관심을 갖고 가격에 덜 민감하고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래가 정기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신규 고객보다 비용이 덜 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지갑이 있어요. 지갑. 고객의 예산이라고 바짓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월릿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회사 제품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경쟁사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혹은 자사 브랜드에 얼마나 고객이 지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쓰는 예산, 어떤 뭐 항목에 대해서 소비에 대해서 쓰는 예산 중에 우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결국은 이 농심 신라면 같으면 라면을 먹는데 라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거죠. 네? 그만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입을 할 때 어느 회사로 가입하느냐. 그래서 KT다. 그러면 KT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번호 이동을 하면은 더 경제적인 다른 회사로 번호 이동을 하면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번 사용하면은 그 뭐 KT에 계속 다시 뭐 갱신하고 재계약하고 해서 쓰게 된다. 예? 근데 이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통신회사 같은 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거를 다른 유선전화나 인터넷이나 어떤 다른 것들이랑 또 IPTV나 이런 거랑 묶기도 하고요. 묶어서 번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락인 한다고 그러는데 LOCKIN 예? 락인해서 이제 고착화 시키려고 하기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처닝은 없어요. 이탈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CHURN 이탈을 줄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족을 관찰하는 방법은 뭐 고객 만족을 측정하는 거죠.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이래서 그냥 쉽게 1점부터 5점이나 1점부터 뭐 7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체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만족이 왜 중요하면 또 만족을 한 고객이 얼마나 불평을 하느냐 불평을 하지 않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실제로 고객이 불평을 하는 고객이 불평을 안 하는 고객보다는 더 낫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책에 이제 93페이지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고객 중 약 25%가 구매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만 단지 5% 정도만이 불평을 한다. 나머지 20%는 불평을 안 한다는 건 뭐죠? 실망을 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구매를 중지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한 고객한테 잘해주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불평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고객 중 54에서 70% 정도는 불평이 해결되면 다시 그 기업과 거래할 것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측정하고 그 불평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고객의 지갑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4페이지 그 마케팅 인사이트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짧은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짧은 거니까 다 읽었죠? 거기 보면 베인이라는 거는 이제 컨설팅 회사죠. 컨설팅 회사.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프레드릭 라이헬트라는 그런 뭐 연구원 컨설턴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했어요. 단 하나는 당신이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산 거를 사용한 거를 친구한테 동료에게 얼마나 추천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척도로 물은 거예요. 예? 10점 척도로. 그래서 1에서 10점까지 중에 체크해봐라. 가장 무조건 추천한다 그러면 10점이고 전혀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1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렌트카 회사 중에 우리가 보통 렌트카 회사를 이 헐츠라는 회사 잘 알고 있고 또 에이비스라는 회사도 알고 있고 버짓도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로 나온 건 이제 엔터프라이즈 렌트카 회사인데 실제로 점수를 높게 준 사람일수록 그죠?
높은 점수를 준 사람일수록 다시 그죠? 렌탈 가능성이 뭐 3배나 높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는 것을 만들어서 1점에서 10점까지로 갔을 때 9점이나 10점을 준 사람, 9점이나 10점을 준 사람을 추천 고객이라고 그러고, 추천 고객. 그리고 뭐 0에서 6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1에서 6점이겠죠. 1에서 6점을 준 사람은 뭐 디트랙터, 떠나는 사람이다, 비방자다, 뭐 이렇게 번역했는데 하여튼 뭐 전혀 추천은커녕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남아요? 1에서 6, 9에서 10이면 7, 8점이 나오죠. 7, 8점은 뉴트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브랜드를 평가한 고객들은 그냥 에이 쏘쏘 그랬을 때 적극 추천 계층인 집단인 90점에서 1에서 주전 사람들 집합에서 1에서 6점 준 사람들을 빼버리면 그 사람들을 나타낸 게 넷 프로모터 스코어라 이거죠. 넷 프로모터 스코어. 순 추천 지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게 재무적 성과와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뭐 고객 만족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모델도 만들고 복잡한 거 많은데 그럴 필요 없다. 얼마나 추천하는지만 보자. 10점 척도로 해서. 그랬을 때 뭐 그거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또 성과도 없고 시사점을 받고 있는데 이거 문제는 같은 점수라도 패턴이 다를 수 있죠. 이건 뭘 얘기냐면은 이렇게 뭐 계산을 했는데 점수는 같지만 이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다른 조합으로 점수가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떻게 그러면은 똑같은 거로 파악이 되니까 좀 우리가 세부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또 중요한 비용이라든지 수익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판매 또는 성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아니다 이것도 알 수 있고요. 또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단지 그렇게 최종 결과만을 나오는 거지 비용이라든지 수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또 실제 조사 근거를 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유나 이론에 의해서 했냐 이걸 모르지 않냐 이래가지고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부정적 경험 이후에 고객의 호의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94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불만족한 고객들한테 불평을 접수를 하고 좋지 않은 일주일 24시간 무료 직통 라인,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을 설치해서 고객들이 쉽게 불평하도록 해라. 요즘은 또 SNS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불평 고객과 접촉하라. 반응이 느릴수록 불만이 증가하고 부정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고객 실망에 대한 책임을 수긍해라. 고객을 비난하지 말라 이거죠. 인정하라 이거죠. 그리고 친절하고 공감하는 고객 서비스 직원을 써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객의 접점 직원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접점 직원이. 그래서 요걸 직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그런 인터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불평을 즉시 해결해서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도록 하라. 그래서 보상이 아니라 기업에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 뭘 보상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뭔가 인정을 하고 그죠?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주고 이런 거를 원하는 고객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제품이랑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품질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이게 적합하냐, 일치하느냐, 나의 니즈랑 리퀘어먼트랑 하느냐, 또 품질이 얼마나 균질적이냐 이런 건데, 품질이라는 것은 뭐 진술되었거나 거기다가 내포된 함축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과 특성의 집합, 총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대학교육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품질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진술된 또는 함축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과 특성의 총합. 그래서 여기에는 일치품질과 성과품질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약속을 한 거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냐 이런 게 일치품질이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더 좋더라 하는 건 성과품질이죠. 그래서 렉서스는 운전이 더 부드럽고 더 빨리 가속하며 더 오래 고장 없이 운행한다. 이게 성과품질이 높다고 하지만 그만큼 뭐 렉서스는 그렇기 때문에 비싸죠. 근데 오히려 현대차의 뭐 제네시스나 그랜저 같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고 이렇다라고 해서 그거를 약속한 거를 더 잘 지켜요. 또 가격은 렉서스보다 싸요. 그러면 일치품질에 있어서는 더 높다. 뭐 그 성과품질에 있어서 도요다가 벌써 꽤 됐는데 엄청나게 큰 가속 페달 문제를 일으키고, 또 최근에는 BMW 같은 회사가 굉장히 그것도 벌써 한 3, 4년 됐죠. 뭐 이렇게 어떤 배기가스 배출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실제로 약속이랑 다른 거죠. 그죠? 그 일치품질이 아닌 거죠. 그 최근에 보면은 이 저런 기업들이, 우리 그 현대차나 뭐 기아차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지난 기간 동안 낼 수 있었던 게 어떤 그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품질 개선 노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걸 고객들에게 약속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런 품질에는 그 일치 품질과 컨포먼스 퀄리티와 성과 품질, 퍼포먼스 퀄리티가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그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들에게 고품질 제품을 전달하도록 하는데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95페이지 중간에 이하에 보면 고객들의 요구와 필요 조건을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고객의 기대를 제품 설계자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고객들의 주문이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충족되도록 하고, 고객들이 제품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 훈련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하고, 고객이 만족하는지 계속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 후 계속 접촉하고, 개선을 위해 고객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한 부서에 전해야 실제로 고객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 품질이 높아지고 일치 품질도 높아지고 성과 품질도 높아지고, 결국은 이것은 기업의 제품 판매가 증가돼서 기업의 수익성이랑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전사적 품질 관리,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CS가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토탈 이 퀄리티, 전사적 품질 관리, 그리고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은 좀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품질이 높아야 만족을 하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음식점이나 어떤 호프집에나 간단하게 뭐 맥주 한 잔이나 뭘 하러 가더라도,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쓰는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높으면 만족을 하고,
다시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CS라든지 또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거 있죠. 같은 비슷한 점퍼라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데가 있고 막 그렇지가 않고 또 한번 부르면은 바로바로 이 응답성이라고 그래. 반응성, 이 반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리스판스가 빨리빨리 이렇게 오는 리스판스니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 페이지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특히 고객 만족이나 이런 CPV나 CLP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또 품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문들이 학문적인 논문, 뭐 박사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저널에서 많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뭐 제가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보다 더 좀 관심이 있고 그런 학생들은 아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고객 생애 가치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고객의 수익성, 모든 고객이 똑같지 않다 이거죠. 똑같지 않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해서 80-20 법칙이라고 나오는데 80-20 법칙은 기업의 이익의 80% 이상이 20% 고객에서 나온다. 이게 그 80-20 법칙 또는 파레토 법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뭐 맥주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술은 먹는 사람이 많이 먹죠. 그죠? 맥주는. 그러니까 20%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 작용한다. 맞죠? 그죠? 그런 거. 또 극단적으로는 뭐 수익성 있는 고객의 20%가 수익성의 150%에서 300%만큼 기여하고 가장 수익성이 낮은 10%에서 20%의 고객들은 인당 50%에서 200% 정도 이익을 실제로 감소하고 중간 60%에서 70%는 수직 균형을 이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업은 최악의 고객들을 내친다, 파이어링 함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객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고객들 중에서 정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고객이 있고 뭐 모든 고객은 다 소중하게 우리가 그 응대하고 또 관리도 하고 또 대응도 하고 또 뭐 서비스하고 그래야겠지만 실제로 그 수익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고객이 있고 심지어 어떤 고객들은 마이너스 고객도 있다. 수익이 막 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돈은 안 되는 뭐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우리 뭐 고객 중에서도 블랙 커스터머 이런 말 알죠? 블랙 커스터머. 그래서 그런 걸 아는데 결국 수익성 있는 고객이란 기업이 그 고객을 유치하고 판매하고 서비스하는 데 드는 기업의 비용 흐름을 어느 정도 초과하는 수익 흐름을 오랜 기간에 걸쳐 가져다주는 개인, 가구 또는 고객이다. 하여튼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비용이고 그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특히 한 시점에서가 아니라 그 고객의 라이프타임 우리의 고객으로 계속 있는 동안 라이프타임에서의 그 기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서 얼마짜리 고객이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이제 밸류 뭐 그리고 그걸 이제 회계학적으로는 액티비티 베이스드
뭐 커스팅,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또 그 들어가는 모든 수입을 추정하고 모든 비용, 예? 직간접 비용을 모두 같이 측정해서 그거를 뺀 다음에 예? 이익도 정확히 측정해서 또 마케팅 노력이라는 건 자원이죠. 자원을 배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페이지에 그 어떤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적어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생애 가치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CLV 그냥 약해서 CLV라고 하는데 이거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얘기합니다.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는 결국은 고객 생애 가치. 고객 생애 가치가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우리 그냥 쉽게 무슨 자동차 회사라고 했을 때, 만약 그냥 현대자동차라고 합시다. 현대자동차를 이용했던 고객이, 현대자동차를 이용했던 고객이 내가 아반떼를 탔다가 그 다음에 소나타로 또 이제 아반떼를 한 5, 6년 탔다가 팔고 소나타를 탄다. 그러면은 계속 현대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생애 가치는 굉장히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거 하면서 이 그랜저 같은 회사 제품을 판다. 그러면 그 쉽게 해서 라이프타임으로 봤을 때 그 밸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고객으로 있는 총 기간 동안에 그 현재 가치, 그 할인율 개념까지 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과 뭐 여기서 얻는 수익이라든지 변동비 이런 것까지 구해서 실제적으로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를 그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돈 르만 교수와 하버드 대학의 수닐 굽타 교수가 이제 뭐 예를 든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하고요. 거기 이제 캐터필라가 아까 그 중장비업체 사고 그 사례에서 있어가지고 세계적인 그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그림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그 길 보면 우리 그 97페이지 고객 제품 수익성 분석이 있는데 고객 제품 수익성 분석 책을 잠깐 보시면은 그 고객이 세 고객이 있죠. C1, C2, C3 고객이 있고 제품은 P1, P2, P3, P4 고객이 있어요. 그런데 P1은 고수익 제품, P2는 수익 제품, P3는 이익이 안 나는 손실 제품, P4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고손실, 예? 그냥 손해보는 제품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저 고객 C1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C1은 P1, P2를 많이 구매하는 고객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수익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고수익 고객이라고 볼 수 있어요. C2 고객은 고수익 제품도 하나 쓰고 손실 제품도 하나 쓰니까 뭐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때요? 두 개를 합치면 똔똔해서 제로가 되니까 이건 모르겠다. 어떤 좀 중립적이라고 그럴까, 뭐 혼합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고객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3 고객은 수익은 하나인데 손실 제품이나 고손실 제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니까 예? 이건 손실 고객. 저 사람은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 고객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유통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유통점에서는 실제로 고객들을 그 마트라든지 뭐 여기저기서 했을 때 고객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객들을 일단 어트랙트 하기 위해서
잡아당기기 위해서 고객들이 딱 보면은 굉장히 싸게 파는 그런 제품을 뭐 로스 리더 이런 말도 하고 미끼 상품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갖다 놓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것만 사가지고 가면은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겠죠. 할인하는 거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만 사가지고 가면은 손실이에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도 뭐 여러 가지 이 유형이 있고 제품도 수익성에 따라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냥 라면이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그 유형의 라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익이 되고 이익이 안 되는 것들은 굉장히 확연하게 이렇게 그런 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면은 고객이나 제품이나 이게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97페이지의 그림 4-2고요. 그 다음에 그 98페이지 보시면 98페이지에 CLV 계산의 가설적 예시는 제가 그 책에 있는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 고객을 그 보면은 거긴 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100명의 고객을 획득하고 첫 해 고객 1인당 40달러의 어떤 획득 비용 한 명의 고객을 드는데 그만큼 영업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00명에 40달러니까 4,000달러를 첫 해에 쓴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매년 일부가 이탈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의 이익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 0년서부터 0년에 이제 100명을 하고 1년이 지나면 10명이 이탈하고 2년 또 10명, 그 다음에 8명, 뭐 12명, 12명 이래가지고 10년에는 2명만 남는 고객 수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객당 수익을 보면은 1년 뒤에 나오는데 100, 110, 120, 125, 130, 135, 140, 142, 143, 145. 네, 올해 이렇게 있는 고객일수록 이 수익이 높아지죠. 고객당 변동비다 그러면은 70, 72, 75, 76, 78, 79, 80, 81, 82, 83 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용이 수익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변동비는 늘어나죠. 그럼 마진은 고객당 수익에서 변동비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년에는 100에서 70을 빼면 30, 110에서 70은 38 이런 식으로 해서 62까지 나오고요. 고객 획득 비용은 맨 처음에 한 해 들어가니까 40이고 그럼 첫 해에는 100 곱하기 40해서 우리가 비용은 마이너스 40,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이 90명인데 고객당 마진이 30이니까 2,700. 2년 후에는 2년 차에는 80명에서 38이니까 3,040. 이렇게 해서 10년까지 쫙 더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가치는 뭐 이제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뭐 2,700은 2,454.5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할인을 했을 때 요거를 다 해보면은 획득 비용을 제한 후 순 고객 생애 가치는 9,286, 예? 9,286, 4,000을 빼면 또는 고객당 우리가 이제 100명이니까 100명으로 나누면 92.87달러로 된다. 이게 이제 가정을 해놓고 가설적인 예시를 아까 수닐 굽타 교수랑 도널드 R 레만 교수가 고객 가치를 이런 식으로 측정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개념과 측정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관계 육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관련이 됐는데 CRM의 개념이나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고객을 처음에 get the customer, 고객을 확보해라. 고객을 확보하고, 확보를 했으면 고객을 keep the customer, 고객을 유지해라. keep the customer, 고객을 유지하고, 고객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는 고객을 더 밸류 있는 고객으로 만들어라. 쉽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을 더 쓰도록 만들어라 이런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맨 처음에 광고라든지 여러가지 인적 판매라든지 여러가지 판촉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잡고요. 새로운 고객을 잡은 다음에는 그거를 계속 이용하도록,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 업그레이드 된 제품,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타던 사람이 그랜저를 타도록 하는 거, 이거를 업셀링이라고 그래요. 업셀링. 업셀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건 뭐 상향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다른 것들도 같이 가입함으로써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게, 뭐 금융이라든지 자동차 사는 데는 그런 파이낸스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하도록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크로스셀링, 교차 판매 뭐 이렇게 얘기를 써요. 그래서 상향 판매와 이 교차 판매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걸 CRM이다.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 보면 get the customer, 고객을 확보해라. 두 번째, keep the person, 고객을 유지해라.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겠죠. 마지막에 move up the value of the customer,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CRM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 개인화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고객이 없으니까 어렵지만 그런 고객에 우리 여러분들 뭐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MSN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체크한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아마존 같은 거나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이제 개인화 마케팅이죠. 퍼미션 마케팅이라는 것은 고객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마케팅을 하는 거. 뭐 마케팅을 메일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뭐 그 메일을 받고 싶으면 뭐 허락을 해주시면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죠. SNS에서도 그런 걸 쓰고요. 거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옵트인 방식이 있고 옵트아웃, OPT, 옵트아웃 방식이 있어요. 옵트인 방식은 적극적으로 내가 받겠다 라고 한 고객에 대해서만 뭘 보내는 게 옵트인 방식이라고 그러면, 옵트아웃은 안 받겠다는 사람만 손을 들어라. 다르죠.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만 손을 들고 나머지는 다 보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보내겠다고 하기가 사실은 또 까다롭죠. 그죠? 그러면은 그런 방식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어요. 퍼미션을 얻는데도. 옵트인, 옵트아웃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하여튼 그런 퍼미션 마케팅이 있어요. 퍼미션 마케팅. 그래서 어떤 승인을, 소비자의 허락이나 승인을 받은 후에 소비자에게 마케팅을 하는 거. 그러면은 점점 더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이게
친밀해지고 서로 그런 강력한 예?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하게 하는 것, 예? 고객에게 파워를 주는 것, 인파워먼트, 그걸 이제 또 참여 마케팅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객 유치와 유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100페이지를 보면은 전체 고객 중에 그거를 아는 고객은 전체 고객을 100이라고 했으면은 전체 모집당 고객이 100 중에서 목표 시장이 100 중에서 아는 고객은 90. 그걸 한번 사용해 본 고객은 또 그 중에 얼마? 시용이라는 게 사용이 아니라 시용입니다. 그거를 한번 써본 시험적으로 써봤자 왜 트라이얼이라고 해요. 트라이얼. 지금 100페이지 그림 4-3 하고 있어요. 마케팅 펀넬, 마케팅 깔때기. 한 고객, 그 다음에 그 시용자 중에서 그걸 계속 쓰는, 이제 시용을 하도록 하고, 그거를 시용해 본 사람, 예? 그리고 최근에 그거를 다시 한번 지난 3개월 내에 써본 사람, 그리고 이거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또 이제 프리퀀트, 아주 자주, 이제 충성도가 높아진 사람,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충성도가 높은 사람. 이래서 그 브랜드를 들어봤다 그럼 인지한 거죠. 그 브랜드를 써볼 수 있으나 아직은 하지 않았다는 건 시용 가능이고, 써보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난 3개월 내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비거부자, 시용자. 사용했으나 정규 이용자는 아니다, 정규 이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시장에서 우리 깔때기 있죠. 깔때기처럼 전체 우리의 목표 고객, 목표 시장에서 실제로 충성 고객은 점점 더 줄어든다. 예? 단계별로 인지 단계라든지 시용 단계라든지 사용 단계라든지 정규 사용 단계라든지에 따라서 줄어든다. 이거를 우리가 마케팅 펀넬 깔때기라고 합니다. 단순 인지에서 높은 충성 단계까지 각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에서 잠재 목표 시장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이제 고객과 충성도를 구축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게 밀접하게 그 고객과 특히 충성도와 고객 유지를 높이는 마케팅의 4가지 단계는 고객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긴밀한 상호작용. 그죠? 뭐 피드백을 잘 해준다든지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걸 해준다든지 뭐 해피콜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객관계 관리 CRM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충성도 프로그램 개발, 여러분들 뭐 프리퀀트 플라이어 FFP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뭐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우리 커피집을 가도 뭐 이렇게 하는 거, 또 포인트 제도라든지 뭐 여러 번 방문하면은 뭐 한 번 더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할인해 주는 거, 이런 그런 게 프리퀀시 프로그램. 그래서 단골 고객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또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면 더 주는 거. 뭐 우리 뭐 현대카드라든지 뭐 어떤 이런 데서 그런 거 많이 쓰죠. 카드 회사나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해서 장기적 충성도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런 거 있고, 제도적인 결석이다. 그래서 주문, 지불, 재고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특수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정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줘서 공급자를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또 탐색 비용을 수반하거나 또는 충성 고객 할인이 들어올 때 전환하는 경향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도적 결속 형성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브랜드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거 있죠. 뭐 삼성의 무슨 갤럭시 무슨 폰을 뭐 플립폰이다, G 플립이다,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 따른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막 좋은 점도 얘기하고 서로 사용법에 대해서 막 이런 것도 토론하고 모두해서 단지 그 브랜드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를 쓰는 사람끼리 애착도 갖고 결속도 하고 유대감도 갖고 또 공유한 어떤 의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의 소나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주말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행사나 의뢰 같은 거, 의뢰, 리추얼 이런 걸 한다든지 또 뭐 자기가 쓰면서 좋았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도 올리는 거 그런 걸 이제 브랜드 커뮤니티라고 해요. 또 하나는 서로 간에 또 책임감이나 의무 같은 걸 느끼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무슨 여러분들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 오토바이 아주 비싼 오토바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그 HOG 있어요. 할리 오너스 그룹.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가끔 보면 주말이 됐든 어쨌든 그 사람들 쫙 이렇게 오토바이가 되게 비쌉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옷 같은 것도 또 여러 가지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맞춰서 헬멧 같은 거 다 맞춰가지고 해서 아마 10명, 20명, 30명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 그건 하나의 그 할리 데이비슨의 커뮤니티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브랜드 커뮤니티를 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 구매를 촉진하는 할인이라든지 쿠폰, 또 정보 등을 또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